활용입니다. 활용.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의 5가지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설계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설계했으니까 개발해야겠죠? 개발 영역. 개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써야죠. 고급스러운 용어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utilization.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 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과 자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학습자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런 수준이라든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수업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뭐 수업 자료도 만들고, 뭐 학습 활동 같은 것들도 다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교수님의 또는 여러분들의 의도가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현장에서는 그러한 반응, 기대한 어떤 반응이나 효과들을 이끌어내는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매체,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이냐, 파워포인트, 그죠? 뭐 교재, 뭐 얘기했던 뭐 이러닝, 앱러닝, 스마트 러닝 이런 매체들. 그 다음에 혁신이론. 뭔가 사람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 일정한 어떤 일정 부분 어떠한 심리적인 과정 또는 심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의도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 활용은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교수 매체, 인스트럭셔널 미디어가 뭐냐라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확산해야죠. 새로운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새로운 교수 자료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하겠죠? 또 하나 뭡니까? 뭔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혁신적인 교수 방법의 사용이 조직 내에서 내재화된다.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정책이라든지 만약에 그러한 정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규제를 할 것이냐,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실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에 교육정보화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1995년도예요. 그래서 1차 교육정보계획, 2차 교육정보계획 이렇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학교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어떤 교수 방법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키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2차 교육정보화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중에 살펴볼 ICT를 활용한 수업이 전체 수업의 20%가 되도록 교육부에서 제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수업에서 ICT적인 측면은 뭐를 활용하겠다.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학교에 개인용 컴퓨터, 선생님들이 쓰시는 컴퓨터, 학교 교실에 이제 뭐 여러분들 교실 보면은 요새는 뭐 빔 프로젝터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을 교실 앞부분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강의 자료 같은 것들,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한다든지 인터넷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ICT적인 요소들을 수업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확산되기에는 제한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가 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또는 주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대표적인 몇 개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라저스라고 하는 분이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95년도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교육학 서적 아니고 이 어디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냐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신제품이 많이 팔려야 그 회사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제품 개발했는데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선택하도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 혁신의 확산, Diffusion of Innovation이 혁신의 확산이잖아요. 혁신의 확산이라는 이러한 어떤 라저스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하위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Stage of Adoption이라는 채택하는데 일련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Awareness, Interest, Evaluation, Trial, Adoption 이렇게 5단계를 라저스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언가를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걸 뭔가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구매했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해당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채택이 안 돼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 갤럭시 뭐 20가 나왔다. 그러면 갤럭시 20가 나온 사람, 나온 걸 아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그걸 구매할지 안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온지 모르는, 여전히 폴더폰 쓰시는 어르신들은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awareness. 두 번째는 interest.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evaluation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이거를 채택할지, 채택하지 않을지, 채택하면 채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뭐 새로운 기능은 뭐고,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이거를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거를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은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모델의 강점은 뭐고 내가 이 통신사를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주는 혜택이 뭐고 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트라이얼이에요. 시도해 보는 거죠. 뭔가 써보는 거예요.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 옆에 있는 친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어요. 나 한번 봐도 돼? 내가 써도 봐도 돼? 카메라는 이전보다 좋아? 오, 찍어보니까 내 스마트폰 사진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 그죠? 트라이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보통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마케팅 할 때 뭐 며칠간 무료 사용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괜히 주겠어요? 아니에요. 실제 최종적으로 구매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대형 마트 가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슨 코너 있어요? 시식 코너 있죠. 맛보라는 거예요. 사기 전에. 맛있다. 트라이얼 해봐서 맛있네. 가격도 괜찮네. 집에 가져가면 뭐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네. 내가 일주일은 먹겠네. 이런 판단 하겠죠. 그죠? 근데 최종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얼,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선택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채택.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를 지닌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테이지 오브 어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적인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새로운 교수 방법. 맨날 주로 이제 강의식, 판서를 통해서 강의식 수업 방법 했는데 정종훈 교수한테 강의 들어보니까 협동학습 또는 플립러닝 같은 새로운 방법들이 있대. 이게 효과도 좀 있고 아이들도 좋아한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플립러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하면 뭐 성적이 좋아져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최종적으로 내가 플립러닝이라든지 뭐 무슨 협동학습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혁신을
선택하는 학생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선택하는데 일련의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그걸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학생들이 해당되는 새로운 교수법에 수업 방식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저스의 얘기입니다. 디퓨전의 S커브라는 게 있어요. 혁신의 누적되는 채택률,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비중을 이렇게 누적으로 누적 그래프로 나타내면 약간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S자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의 S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자 X축은 시간의 경과예요. 뭐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오른쪽은 채택의 비율이에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직선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자, 요 시점 우리가 요 비교를 해보면 구간을 이렇게 한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혁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채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점에 오면 우리가 그 시점을 테이크오프 시점이다. 테이크오프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써요? 비행기가 이륙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륙하다. 그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처음부터 기술을 막 확 올려가지고 90도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활주로를 벗어나면 기술을 위로 이제 확 올려요. 그래서 일정 고도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테이크오프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점이 딱 지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얘기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또 이 시점에 오면은 다시 증가세가 둔화돼요. 둔화되죠. 예, 둔화됩니다. 이거 보니까는 지금 코로나 발병률 현황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래프, 누적 그래프.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1번 확진자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막 빠르게 감염이 확산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에 성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가 30명 확진자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막 증가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좀 약간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증가세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우리가 무슨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나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제품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이런 증가세 변화, 양상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 여러분이 교사 입장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교수법을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기대를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어때요? 시간이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실패했구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만약에 디퓨전의 S커브 개념을 알고 있는 교사라면 야,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테이크오프 시점이 올 거야. 빠르게 증가하는 교수법에 적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야. 더 필요한 정보를 주고 아이들에게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그렇죠? 노력을 했더니 테이크오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의도했던 수업의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새로운 교수법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분 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저스가 한 마지막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노베이션 어댑터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혁신을 받아들이는 양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양상들을 그룹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리 어댑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 얼리 어댑터라는 말 어떤 때 써요? 뭔가 새로운 거를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얼리 어댑터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라저스가 얘기한 겁니다. 이 얼리 어댑터, 2번의 얼리 어댑터, 프로그레시브, 뭔가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5개 카테고리 중에 얼리 어댑터들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노베이트.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 모험심이 강한. 그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예를 또 들면,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그냥 기변병에 걸렸다, 우리가 뭐 기변병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써봐야 돼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노베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뭔가를 받았다. 요새 이제 뭐 갤럭시 폴드폰 이런 거 되게 비싼데 벌써 이제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얼리 어댑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리 머저리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좀 앞서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방법들을 채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 메저리티는 어때요? 시기적으로는 좀 뒤에 위치하지만 어쨌든 혁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번째, 레가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요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예,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고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이노베이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영역,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레가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전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빠르게 뭔가를 남들보다 받아들이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 이러한 성향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저스가 이거를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분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분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노베이터 끝에는 극단에는 레가드가 있죠. 얼리 어댑터 뭐 예를 들면은 얼리 메저리티 그럼 이 부분은 레이트 메저리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우리 통계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정규 분포의 형태를 주제별로 좀 따르더라.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영역. 거의 다 왔네요. 관리 영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냈죠? 활용도 했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효과가 검증된 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와 개발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영적인 매니지먼트의 관점들이 포함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거나 자원을 관리한다거나 전달 체제를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한다. 근데 이제 관리 영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별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개별 교사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까지 교육공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주로 이제 혼자 어, 수행을 하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교 안에 이제 교과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더 크게 본다면은 학교 차원에서 뭔가 예를 들면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당되는 주제에 이게 나누잖아요, 일들을.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설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우리가 공통된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같이 공유할 거냐. 우리가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보면은 카카오톡 채팅방, 그룹 채팅방 만들어서 일정도 조율하고 어떤 자료는 누가 찾고 타임라인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적인 활동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무슨 지금과 같은 원격 수업, 약간 더욱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개 범위가 넓은 과목들 있잖아요. K목 과목이라든지 원격 수업, 사이버 수업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수업 설계를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강의하는 교수님 따로 있고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따로 있고 그죠? 동영상 편집, 촬영 전문가, 편집 전문가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팀이 잘 움직여야 우리가 의도한 좋은 양질의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수업과 관련된 교육적인 어떤 자료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팀 단위로 어떤 활동들을 구체화할 때 매니지를 하는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 형태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작 기간은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되느냐, 예산은 어떻게 들 거고 이 예산은 어디서부터 내가 조달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확산시킬 거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다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사결정 또는 고려사항들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평가. 우리가 교육공학의 지금 5개의 하위 영역 중에서 마지막 평가 영역을 하고 있어요.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꽃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수업을 잘 준비하고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고 효과적이고 교사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다 아니다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없는 교육적인 활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평가를 또는 과학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이었어. 그걸 보니까 나는 만족스러워.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수업이 효과가 있는 수업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수업,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의도했던 또는 교육적인 목적들이 달성됐는지 여부는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 교수학습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밸류가 들어가잖아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죠? 예.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 사실은 평가 활동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들, 뭐 테스트라든지 어세스먼트라든지 이런 어떤 용어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할 거냐, 그죠? 정보의 수집과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의 성질과 변인을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준거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 이거 잘 모르는 건데 준거지향 평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준거지향 평가와 구분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느냐? 절대평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알아요? 상대평가죠? 예. 전공 과목들 상대평가 로 성적 산출한다 그러면 부담 느끼잖아요. 그죠? 다행히 교직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인데.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럼 상대평가는 교육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규준지향평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준지향평가. 그래서 헷갈리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익숙한데 준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이게 헷갈리는데 절대평가 뭘로 시작해? 지. 그러니까 준거지향. 오케이? 그럼 준거지향, 규준지향만 알면 지읒, 지읒.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 상대평가, 규준지향평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 돼, 이거는. 네. 교육학을 들었는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거는 사실은 학문적 개념은 아니에요. 학술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직 과목은 준거지향 평가를 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공 과목은 규준지향 평가를 하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럼 뭐냐? 상대평가는 좋은 거고 절대평가는 나쁜 거냐? 절대평가는 좋은 거고 상대평가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를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우리가 에디 모형 얘기할 때 formative evaluation이다 얘기했었잖아요. 형성평가 나오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 그 final assessment, final evaluation 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기말고사 같은 것도 보는 거.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교육적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목적 달성을 했느냐. 그런데 이 교육공학에서 평가는 우리가 평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학습자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죠? 학습 성과.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얼마만큼 뭘 배웠는가, 어느 정도 배웠는가, 이걸 평가한다 생각하는데 교육공학에서 평가는 평가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학습자가 학습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학습자가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매체는 성격별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고 없고 그죠? 수업의 전략은 이런 전략을 썼을 때와 이런 전략을 썼을 때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왜 고민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평가의 영역 또는 평가의 대상이 학습자일 뿐만 아니라 수업을 설계했던 교사 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업을 잘 준비했는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개인차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이 전략,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학습의 과정이나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판단은 맞는지 틀리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 없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내가 만들었던 교사학습 자료, 그죠? 내가 사용했던 자료들, 자원들 이런 것들은 학습 성과 달성에 적절했는지 이것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가의 대상과 영역을 교육공학 안에서는 확장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공학에서 평가 대상, 그러면 먼저 수업 자료, 교사가 됐던 수업 자료 개발 전문가가 됐던 만들어서 활용한 수업 자료가 얼마만큼 적절했는지 여부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설계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요. 혹시 수업 설계 과정상에서 내가 누락하거나 간과했던 요소는 없는지, 얼마만큼 수업 설계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생 시스템 나가잖아요. 학교 현장 시스템 나가는데. 한 2주차 정도 지나면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수업이라는 걸 학생들 대상으로 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수업 시험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현장 시스템 나간 학교 현장 시스템 나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수업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재 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제 수업 자료도 만들고 뭐 학생들 활동지도 만들고 평가 문항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40분, 50분 수업 준비하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 걸렸다.
아, 그 정도 노력을 투입했구나. 그런데 매 차시마다 일주일씩 걸려서 우리가 수업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업 설계 과정이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 학습자 반응, 내 수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습자들이 많이 의도된 활동에 참여를 했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학습자 성취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 습득했는가, 성취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수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들면 배분된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수업 프로그램 평가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육공학에서는 단순히 학자 성취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형성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된다. 다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다 그러면, 학습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학습 경험, 학습의 과정이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게 형성평가예요. 반면에 종합평가는 실제적인 결과치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방식이 퀴즈예요. 주차별 퀴즈를 본다거나 뭐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도 한 학기 동안 3번 정도의 퀴즈가 예고가 돼 있잖아요. 의도가 뭐냐?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의도한 대로, 교수님이 의도한 대로 지금 교육방법의 교육공학 수강하는 학생들이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교수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퀴즈를 봤는데 예를 들면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3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다? 내 수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 뭔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나 속도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고 있구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정보를 뭘 통해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수업의 형태라든지 이후의 학습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성평가의 목적이에요. 총괄평가, 서머티브 이밸리에이션, 총괄 또는 종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기말고사를 통해 가지고 1학기 동안 교육방법 교육공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내가 점검을 하겠다. 그죠? 이길 땐 종합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르죠. 포머티브 이밸리에이션과 서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은 목적이 좀 상이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평가 유형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모형 중에 하나가 커크패트릭이 제시했던 4수준 평가 모형이에요. 이게 지금 1959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2020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60년 전이죠. 그죠? 예. 60년 전에 커크패트릭이 했던 얘기인데 여전히 파워풀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평가의 수준을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평가는 학습자 반응이에요.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얼마만큼 만족했는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학습자 반응 평가예요. 이게 중요한 정보죠. 두 번째는 학습 성취도예요. 학습 성취도, 이 수업이나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만큼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의 평가가 학습 성취도. 세 번째 수준의 평가는 학습 전이에요. 학습 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learning transfer.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운 학습의 내용 또는 교육 장면에서 배운 학습의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또는 학습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에서 배운 어떠한 지식과 기능이나 태도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 전이가 일어난 거죠. 이번 학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면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있을 교생 실습에 수업 계획을 내가 원만하게 작성하고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학습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학습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배운 거는 배웠어요. 예? 그래서 A 플러스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실습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하나도 못해. 그러면 학습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세 번째 수준의 평가다. 네 번째 수준의 평가는 전체, 개별 학습자의 수준이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5수준 평가 해가지고 뭐 ROI 평가 뭐 이렇게 커크패트릭 모형도 계속 이제 어, 뭡니까? 새로운 버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수준의 평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몇 수준 평가 정도는 원활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2수준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실제 교실 장면에서 2수준 평가 정도는 해요. 3수준, 4수준 평가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 전문가가 보통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잘 배워야겠다. 그래서 평가 전문가가 되면 3수준 평가, 4수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오늘 얘기한 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학기 중에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평가 유형과 특성 중에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커클 패트릭 모형도 이게 이제 1수준 평가예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CIPP 모형 같은 것들은 평가의 주제를 조금 나눠서 프로세스를 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투입, 과정, 산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인풋, 프로세스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이제 평가의 어떤 시점 또는 대상, 영역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제안하는 모형도 있다. 보통 CIPP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많이 좀 보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6클래스에도 공지사항, 주차별 학습 안내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장, 첫 주차의 내용이 전체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하는 세션이었기 때문에 좀 분량이 길었어요. 그죠? 예.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이런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교재와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죠? 2주차 내용은 이제 플립러닝에서 예습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2주 때 이제 학자 진단과 교수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PPT 자료 한번 보시면서, 2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찾아볼까? 찾은 내용 뭔가 정리해보고, 분량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보고, 교수님이나 내 친구들한테 던질 질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토론해볼 만한 주제는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